네, 매주 목요일 어려운 경제 이슈 쉽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브닝 경제연구소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리고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 2030 세대 네, 대출하고 뭐 빚 내고 해서 뭐 집을 사는 얘기도 많지만 그게 또 주식에 올인을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통장 한도액이 이 2030 세대가 개설한 게 지금 62조가 넘는다. 네.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식 시장을 그 2030 세대는 불행 중 다행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생망설하고 네. 그나마 다행설이 경합하는 가운데 이번 생은 망했다고 네네. 생각하던 차에 집도 못 살 것 같고 결혼도 아. 못 할 것 같고 취직도 잘 안 되거나 해도 상황이 어려운데 주식이라는 게 있구나. 아하. 여기에서 돈을 이렇게 불리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좀 일찍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잘 생각해 보시면 한 2, 3년 전까지 욜로, 소확행 이런 말이 맞아요.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밖에 만족을 느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좀 안주하는 그런 의미도 좀 들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난 이렇게 안분지족하고 말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로 남아있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본 게 주식시장이었다고 보고 이런 현상들이 전체 주식 투자하는 직장인들 한 절반 정도는 500만 원 선에서 투자를 한다고 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액으로나 현상으로나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네. 코로나19가 있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6개월 사이에 한 75%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완전 V자. 코스피가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상당히 강한 이 인상을 줬다라고 네네.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일단 몰리는 형태가 됐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근로소득을 가지고 과연 이제 뭐 여러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우려가 상당히 있는 네. 상태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주식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어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주식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치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빚을 내서 투자라고 네, 이러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지난 8월 달에 신용대출, 은행에서부터 신용대출이 한 3조 정도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8월 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서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부동산 관련한 그 대출을 막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신용 쪽으로 아. 계속해서 돌아서는 형태가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신용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또 이제 한쪽에서 늘어난 건 뭐냐면 증권회사에서 신용거래를 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넣게 되면 네네. 그 1,000만 원을 담보로 해서 2,500만 원까지 빌려줘서 이렇게 투자를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연초에 6조였다가 이게 많을 때 18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2조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결합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은행에서 신용으로 빚을 내서 그거를 가지고 증권회사에 가서 또 신용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그 빚이 늘어나는 과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B2가 네. 사실은 우리 보통 이제 B2 하면은 뭐 유명인들 약간 좀 그쵸. 불미스러운 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빚내서 투자한다는 네네.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옛날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게 특히나 이렇게 주식 같은 경우에 그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무서운 일이죠. 네. 그냥 투자를 해서 내 돈을 잃어도 큰일인데 음. 빚을 내서 그러니까요. 잃어버린다 하면 돈은 돈대로 손실을 보고 갚아야 되는 부채는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들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넘사벽이거든요.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데 여기는 왠지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많고 근거는 없으나 들어가면 다 부자 될 것 같고 그리고 돈을 좀 상대적으로 적게 빌릴 수 있는 구조는 좀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8월에 특히 그 신규 개설 계좌가 많았어요. 올해 들어서 보면 새로 계좌를 튼 게 2030이 새로 만든 증권 계좌가 전체 한 60% 정도 되거든요. 8월이 우리가 증시가 정말 화랑이었잖아요. 네네. 뭐 7거래일 연속 상한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9월 중순에 딱 연 고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9월 16일에 이제 기관들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아 이거 몇 달 만에 몇 배 벌 수 있겠구나 이런 환상을 갖게 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옛날 노래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82년에 나온 아마 이 선생님 아실 텐데 남궁옥 분의 꿈을 먹는 젊은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는 꿈을 안 먹고 컵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해서라도 나는 주식을 해야겠다. 그 계좌 보고. 그렇죠. 이렇게 마음 먹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고 직장인들 모이면 다 주식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10명 중에 7명이 어. 동학개미다 뭐 이런 조사도 봤는데 다들 벌었다고 하니 나도 벌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제로 수익을 실현하는 사람은 전체의 한 절반도 안 된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전체 네. 절반도 안 돼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이제 그 우리 많이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채권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30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1989년도 말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네. 지금까지 30년이 되잖아요. 그때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요. 서울 지역의 그 아파트에다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게 지금 4,678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너댓 배 정도네요? 그렇죠. 너댓 배 네. 정도 오른 거죠. 네. 그때 이제 강남 지역은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통계는 나온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채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돈이 지금 9,212만 원이 돼 있습니다. 오, 그게 훨씬 더 크네요. 그렇죠. 채권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냈고요. 그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얼마냐면 2,622만 원이에요. 제일 그러니까 낮은데? 얼마 안 되죠. 네.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1989년 말에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였냐면 900포인트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보면 2,300이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배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금리가 낮아져서 뭘 투자를 못하니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떨어진 2010년도 이후에 10년 정도의 평균적인 그 네네. 수익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채권 같은 경우가 31%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39%예요. 10년 동안 그 누적해서. 그다음에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41%예요. 주식은 16%입니다. 성적이 제일 안 좋은데요? 그렇죠. 항상 성적이 가장 안 좋았는데 네. 그게 왜 사람들한테 갑자기 다가가냐면 이번에 보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하게 이 관심을 끄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눈에 확 띄고 숫자로 네. 보이고 매일매일 맞아. 성적표가 나오고 맞아요. 조석으로 언론들이 브리핑을 그렇죠. 해주잖아요. 그 되게 막 속보도 쉽게 나오고. 또 거래도 하고 그렇죠. 사실은. 그 내 손안에 증권사가 다 들어와 맞아요. 있으니까. 그렇군요. 아 근데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이른바 영끌이라고 하는 네. 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안간힘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말고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탄도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모주 청약에 몰리는 열기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이 불안하다. 내가 요 마지막 끈에 막차라도 설국열차의 꼬리칸에라도 타야겠다. 이런 안간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람이 정말 올인하게 되거든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선생님 증권업계 오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선수들도 거기에서 패배할 때가 있는 그 시장인데 증권 시장은 체급의 구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헤비급하고 라이트급이 한 링에서 붙는 그렇죠. 경기인데 하루 종일 그것만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기관이나 외국인하고 내가 싸운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이겨서 내가 거기에서 돈을 가져온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따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누군가 싸게 팔고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빚내서 투자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내 마음이 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동학개미가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최근에 네. 상황을 보고 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우선은 이제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는 부문의 책은 역시 재테크 부분이거든요. 근데 책을 내면서 주식 투자에도 별로 돈 못 벌어 이렇게 제목을 뽑게 되면 그 책은 보나마나 안 팔리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해야 그렇기 되죠.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이제 책의 제목이 음. 파는 거의 50%를 좌우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긴다. 그다음에 꼭 이긴다. 이런 얘기로서 음.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증권업계에 있으면서 네. 뭐 나와 있는 통계를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냥 체감적으로 느껴서 그한 게 100명 정도가 투자를 하게 되면 대략 보게 되면 70명 정도는 손해를 봅니다. 아. 거의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한 20명 정도는 그냥 자기 원본 정도를 지키는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10명들은 공금리 정도의 수익을 낸다라고 보시면 맞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라고 네네. 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10만 명에 한 명도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력을 갖고 있냐면 그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내가 꼭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항상들 사람들이 들어오죠. 근데 확률은 보면 100 중에 70이 될 확률이 훨씬 더 크지. 그렇죠. 10만 중에 1이 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상당히 마력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공모주 얘기가 나와서 네. 말인데 BTS 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뭐 상장했잖아요 오늘. 네. 근데 뭐 별론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별로죠. 보니까. 뭐 글쎄 이게 언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건지 시장의 기대에 네. 못 미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빅히트가 짧게 히트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 또 오늘 언어의 마술사 그러니까 나왔네요.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는데 장 초반에 보면 35만 1천 원까지 갔다가 25만 8천 원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제일 비쌌을 때 쌌을 때 이 등락폭이 한 30% 왔다 갔다 그러네요. 하니까 굉장히 시장이 이리저리 요동을 쳤다고 볼 수 있는데 기대감이 반영이 미리 되어서 아마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정도면은 차익 실현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또 다시 사면 되지 했던 것 같은데 개미 투자자들은 차후의 가능성을 좀 더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 물렸다. 다시 언제 35의 시대는 언제 다시 올 것인가 종목 토론방이 좀 시끌시끌하던데 글쎄 이게 엔터주라는 것이 매력이 있는 만큼 또 위험성도 같이 있고 BTS가 떨어지면서 다른 엔터주들도 함께 쫙 끌고 아. 이 물귀신처럼 함께 그래요? 그래서 다른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속상했던 그런 하루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예. SK 바이오팜이라든지, 그렇죠. 예, 예. 뭐 심지어 뭐 직원들이 사직서 낸다 얘기까지 나올 예. 정도로 이게 계속 막 상한가 치고 막 이러니까 아 빅히트 뭐, 예. 그런다 뭐 다들 막 몰려든 것 같아요. 증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음.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일이 한두 번 정도만 반복되면 그거를 피해가는 그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이 전에 이제 올해에 몇 개월 사이에 크게 그 상장했던 기업을 보면 SK 바이오팜이 네. 있었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있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제일 처음에 상장하는 날 그 공모가의 2배가 되고 거기에서 상한가를 쳤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상한가를 쳤고 그 다음 날 올라간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정도가 하락을 해버리는 아하.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봐야 오늘 상한가고 내일서부터 물량이 풀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뭐 내일 기다릴 거 없이 그냥 오늘 처분해버리고 말지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내려간 거고요. 또 하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거? 오늘 상장에서 시가총액이 9조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9조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왜 그 대형 그 금융지주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볼 때에 시가총액이 한 10조를 좀 넘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이구. 아무리 BTS가
뭐 유명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몇 명 되지 않는 엔터테인먼트 아미가 들 회사가 수도 있습니다. 지켜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센터장님. 지켜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 회사가 이게 거의 10조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가 이제 네. 상당히 약해진 그런 네. 형태가 됐다고 봅니다. 공모가가 좀 비싸다는 얘기가 네, 그래서 그렇죠. 초반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밴드 안에서 하한 어느 정도, 상한 어느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상한선에서 형성이 되기도 했고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 그 계속 새로운 아이템이 무엇이 있느냐 엔터주는 그 차기가 문제거든요. BTS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리즈 시절 최정상에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을 받쳐줄 수 있는 후배들은 누가 있을까? 빅히트에. 소속사의 다른 가수는 누가 있을까 보면은 아하. 아직까지 방탄소년단을 받쳐줄 만한 후배들은 눈에 띄지 않고 방탄소년단은 지금 병무청이 최대한 연기가 가능하게 해주겠다고는 했으나 병역이라는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과거 2PM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두루 고려가 된 그런 주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공모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빅히트도 문제지만 그 지금 아직까지는 상장하지 않는 이른바 이제 장애 주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오.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장외에서 거래되는 걸로 시가총액을 따지면 43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4대 금융지주 회사를 모두 다 합치면 그게 시가총액이 46조거든요. 그럼 한번 따져보면요. 4대 시중은행은 옛날에 저 외환위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시중은행들을 다 모은 그렇죠. 그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길게 보면은 역사가 110년이 넘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각 회사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네네. 있느냐. 그다음에 지금 그 은행이 얼마만큼 자산을 갖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가 이 앞에 있는 뭐 4대 그 금융지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네 개를 다 합친 것과 이것이 시가총액이 비슷하게 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뭔가 좀 거고요. 괴리가 있군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또는 카카오 게임즈 이러면서 이제 이 주가가 상장을 하면서 올라가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상장을 할 텐데 그럼 지금이라도 사놓으면 나중에 크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해서 그것도 또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죠. 이거 좀 되게 조심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처음에 시작했듯이 2030 세대가 다른 데서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네. 뭔가 남들은 다 앞서갔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그럼 좀 마음도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입 장벽이 낮은 이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고 그것도 빚까지 내면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데요. 이 비투를 해서라도 이렇게 투자자로 이제 들어온 2030 세대한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 이 질문은 선생님께 먼저 넘기겠습니다. 네, 약간 손흥민 뒤에서 축구하는 느낌이라. 손흥민 선수네. 네. 글쎄 일단 뭐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식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활 가까이에 와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해서 모두 다 시세도 네.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투자하는 회사들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얘기하면 집에도 삼성전자 다 있고 반도체 잘 만드는 회사고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전체의 5%도 안 되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상 투자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어떤 경쟁자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주식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고요. 앞에서 아주 전문가도 가끔은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가끔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개월 사이만 보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지만 지난 3, 4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왔던 사람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나가버리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회사에서 신용거래를 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가 20% 정도만 빠지면요. 그다음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담보 부족이 잘못하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면 빚만 남습니다. 만약에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빚이 주식 투자로 해서 전부 다 날아가고 그 빚만 나한테 남는다라고 하면요. 2030 세대가 3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자기 10년의 세월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여유 자금이 생각입니다. 있을 때 네. 공부 충분히 하고 그리고 네. 시작을 하라는 정말 야 노하우가 뭐 증권업계에서 오랜 시간 계셨던 노하우가 딱 녹아나는 조언이셨고요. 네. 저는 주식 시장에 좀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99년에 처음 투자를 시작을 네네. 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라 정부 정책 수요 때문에 아마 연간 한 240% 정도 올랐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다가 LG카드 사태로 한번 확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올인을 해서 열심히 했던 때가 이제 9.11 테러 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정말 다시 오지 않을 일회성 이벤트가 있을 때 폭락한 우량주를 샀다가 조금 그러니까 익절을 하면서 내다 파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깨알 자랑을. 투자했는데 그랬는데 이게 이런 대형 이벤트는 네. 소멸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3월 19일에 연저점을 찍고 쭉 올라가잖아요. 한국 증시가 유독 좀 올라가기도 했고 이런 이벤트 단기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막차에 아주 고점에 상투를 잡아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랑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저도 이 세 개의 경우에 합산해서 돈을 벌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정리 못한 새로운 기술 이런 거 그런 거에 좀 약간 물린 그런 적도 네. 있었고 뭐 단타의 위험성 이런 것도 실제 느꼈는데 증시에 갈 때 이상하게 사람들이 수업료를 비싸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번 300만 원, 400만 원인데 아 증시에서 뭐 1, 200만 원 이럴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고정된 수입을 지키고 100만 원 안 쓰면 100% 수익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투자 원칙을 좀 지키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투자의 고수 우리 박연미 경제평론가가 들려주신 지금은 안 조언. 합니다. 네. 네, 뭐 영끌 뭐 한다는 2030들의 빚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두 조심해서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